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250년. 인류 역사 5천년 중 고작 250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가 세계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1776년.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입니다.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 그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동쪽 해안선을 따라 13개의 작은 식민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는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군대도 약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언어는 있었지만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40%를 혼자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달러입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우주 탐사도 미국이 주도합니다. 250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역사 속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몽골이 그랬고, 대영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정복의 방식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무기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땅을 봐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는 상당 부분 그 나라가 위치한 땅의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아메리카는 역사상 거의 유례없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먼저 크기입니다. 미국 본토의 면적은 약 8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내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촘촘한 수로망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미시시피강, 미주리강, 오하이오강, 아칸소강. 이 강들이 서로 연결되어 마치 거대한 고속도로처럼 대륙 전체를 관통합니다. 19세기까지 물류의 핵심은 강이었습니다. 배로 물건을 나르는 비용은 육로보다 수십 배 저렴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와 운하를 만드는 동안 미국은 이미 자연이 선물한 수천 킬로미터의 수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치입니다.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 북쪽에는 광대한 캐나다, 남쪽에는 멕시코. 이 구조는 외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주는 자연 방어선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수천 년 동안 서로 인접해 있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을 경계했고, 러시아는 오스만을 경계했고, 영국은 프랑스를 경계했습니다. 그 경계와 전쟁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며 유럽의 에너지를 소모시켰습니다. 반면 미국은 달랐습니다. 남쪽이 바다로 막혀있고 인접한 이웃 나라들은 미국에 비해 약했습니다. 미국은 성장하는 동안 외부의 위협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힘을 내부 개발과 경제 성장에 쏟아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입니다. 중부 평원, 이른바 그레이트 플레인스라 불리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대 중 하나입니다. 밀, 옥수수, 콩. 이 지역은 나중에 미국이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 강국이 되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축복은 처음부터 미국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북아메리카에는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체로키, 이로코이, 수, 나바호, 아파치. 수백 개의 부족이 각자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알았고 강을 알았고 계절을 알았습니다. 도시를 세운 부족도 있었고 광활한 평원을 무대로 살아간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짧아도 수천 년이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유럽의 문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함께 왔습니다. 바이러스였습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유럽인들에게는 이미 면역이 있는 질병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생전 처음 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럽인적 초기 이후 100년 사이에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부족이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문화와 언어와 지식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은 점점 더 좁은 땅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약이 맺어지고 또 깨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학살이 있었습니다. 강제 이주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륙을 향해 팽창해 나가는 그 과정은 동시에 원주민 문명이 소멸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지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1608년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첫 번째 영구 정착지를 세웁니다.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입니다. 이전에도 유럽인들이 이 대륙에 왔지만 대부분 잠깐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임스타운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 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고난이었습니다. 굶주림, 질병, 원주민과의 충돌. 첫 해 겨울을 넘긴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씨앗을 심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도착합니다. 2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들은 그냥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안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의 계약을 맺습니다. 메이플라워 서약. 서로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합의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미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계 정착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말까지 동부 해안을 따라 13개의 식민지가 형성됩니다. 이 식민지들은 각자의 의회와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이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도시가 생겼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영국 본국은 이 성장하는 식민지들을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결국 폭발로 이어집니다. 1760년대부터 영국은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설탕세, 인지세, 타운샌드 세금. 명목상의 이유는 7년 전쟁의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사람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도 못한다. 그런데 왜 영국 의회가 만든 세금을 내야 하는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구호가 식민지 전체로 퍼집니다. 1773년 보스턴 항구. 세금에 분노한 식민지인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올라 342개의 차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영국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자치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13개 식민지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1775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 영국 해군과 정규군을 상대로 농부들이 모인 민병대가 싸우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형이 달랐습니다. 이 땅을 아는 쪽은 식민지인들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적이었던 프랑스는 이 전쟁을 영국을 약화시킬 기회로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지 워싱턴. 그는 탁월한 전략가라기보다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패배하면서도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병사들을 붙들었습니다. 1781년 요크타운 전투. 영국군이 항복합니다.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은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독립 이후 미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3개 식민지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각 주의 자치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전쟁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55명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들 중에는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4개월에 걸쳐 만들어낸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헌법은 3개의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 법을 해석하는 법원. 이 상권 분립은 한 사람이 너무 큰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배운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헌법에는 커다란 결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도 노예제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흑인은 사람으로 계산하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원주민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순은 나라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북부는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졌고 철도가 깔렸습니다. 1825년 에리 운하가 완성됩니다. 뉴욕과 오데오를 연결하는 이 운하는 중서부의 농산물을 동부 도시로 빠르게 실어 나르게 했고 뉴욕은 순식간에 미국 최대의 상업 도시로 성장합니다. 철도는 더 빠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869년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됩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4천여 킬로미터를 기차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부는 달랐습니다. 남부 경제의 핵심은 면화였습니다. 1793년 발명된 조명기 덕분에 면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화를 생산하는 데는 노예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남부에는 약 4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팔리는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북부에서는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노예제도의 확대를 반대한 링컨의 당선은 남부에게 선전포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1861년 남부 11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아메리카 연합국,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쏘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4년간의 전쟁 동안 약 6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전쟁보다 많은 사망자였습니다.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남부연합 지역의 노예들을 해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도주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단순한 연방 유지에서 자유와 평등의 수호로 높이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1865년 남부가 항복합니다. 연방은 유지되었습니다. 노예제도는 헌법 수정 제13조로 공식 폐지됩니다. 그러나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법적 해방과 실질적 평등 사이에는 긴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다시 앞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서부 개척이 본격화됩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이후 수십만 명이 서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른바 골드러시입니다. 금을 찾으러 간 사람보다 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철도 회사들이 광대한 서부를 가로질러 선로를 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일했습니다. 대륙이 연결되었고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가들이 등장합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존 디 로펠러는 석유 산업을 독점했습니다. JP 모건은 금융을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동시에 노동자를 착취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를 도금시대, 길디드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겉은 황금빛이지만 안에는 문제가 가득한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화의 폭발적 에너지는 미국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 규모는 영국을 초월합니다. 세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처음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원로 독트린, 즉 유럽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독일이 멕시코를 부추겨 미국을 공격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여론이 바뀝니다. 1917년 미국이 창전합니다. 지친 유럽의 전쟁터에 신선한 미국 병력이 투입되면서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1918년 독일이 항복합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세계를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납니다.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가진 결정적 강점이 있었습니다. 본토가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폭격으로 불타는 동안 미국의 공장들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전쟁 물자를 대는 공장들이 풀가동됩니다. 여성들이 공장에 나와 일하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이 사라졌습니다.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납니다. 유럽은 폐허였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주범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모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소련은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2발을 맞고 항복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어디를 보아도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만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세계 금 보유량의 3분의 2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세계 산업 생산량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모든 나라의 화폐는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 UN, 세계은행, IMF 이 모든 국제기구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앞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세계는 두 진영으로 갈렸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미국, 공산주의와 집단주의를 내세운 소련. 두 초강대국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싸우면 핵전쟁이 됩니다. 핵전쟁은 양쪽 모두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쿠바. 세계 곳곳에서 대리전을 치렀습니다.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우주 경쟁을 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9년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냈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한 군사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체제가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는가를 놓고 벌이는 이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정제 실패, 민족 갈등, 체르노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해체됩니다. 미국은 남겨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됩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남쪽,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1970년대부터 컴퓨터 산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기술과 대학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와 버클리 대학교에서 훈련받은 엔지니어들이 작은 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합니다.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창업합니다. 이들은 컴퓨터를 일반 가정에 보급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정보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 아마존이 생겼습니다. 1998년 구글이 생겼습니다. 2004년 페이스북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인이 정보를 검색하고 물건을 사고 친구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실물 군대 없이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문화도 함께 퍼졌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팝음악, 청바지,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것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적 가치와 생활 방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힘. 미국은 이 분야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은 어떨까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힘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는 미국이 침공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명확한 승리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외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정치적 분열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역사상 모든 강대국은 언젠가는 쇠퇴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대영 제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패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구글을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이민자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야후를 공동 창업한 제리 양은 대만 이민자입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새로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250년 동안 이 나라를 살아있게 한 힘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100년 후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250년 역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노예를 두었고 평등을 선언하면서 차별을 제도화했고 번영을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 모순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실험의 본질입니다. 역사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미국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땅의 크기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까?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